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보르자 가문의 연대기입니다. 아마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보르자 가문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어둡고 강렬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책은 바로 그 통념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까? 하고 말이죠. 책은 이런 인용으로 문을 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수백 년 전 역사책 속에 박제된 이름만으로 남은 사람들의 속마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의심에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은 역사의 본질적인 한계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사실은 완벽한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글쓴이의 의도나 편견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500년 전의 역사 기록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세기 연대기 작가나 지금의 언론인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나 충성심, 그리고 과장과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왜곡의 가능성을 개인적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든 기록은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역사는 순수한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한번 해석되고 편집된 과거라는 거죠. 이 개인적 방정식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책은 아주 적나라한 사례를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교황청의 공식 역사가였던 플라티나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플라티나라는 사람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그의 기록은 늘 진실하다고 칭송받는 모두가 존경하는 역사가였어요.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몰래 고대 로마의 이교도 의식을 거행하다가 발각된 거죠. 결국 그는 교황 바오로 2세의 명령으로 끔찍한 고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일로 그가 교황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을지를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훗날 플라티나가 바로 그 자신의 고문했던 교황 바오로 2세의 공식 전기를 쓰게 됩니다. 복수의 기회가 온 거죠. 그는 거짓말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들을 교묘하게 배열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듬뿍 담아서 교황을 아주 편협하고 잔인한 폭군처럼 그려냈죠. 이건 사실이 기반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이 책이 플라티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르자 가문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도 이 기록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개인적 방정식, 즉 원한이나 편견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보르자 가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1455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던 아주 격동의 시대였죠. 수십 년 동안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유럽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453년, 천년 제국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사건은 유럽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문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였죠. 로마 교황청은 유럽 전체에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의 상황은 뭐랄까? 각자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헝가리만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뿐 영국은 곧 장미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로마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동쪽에서 이런 파괴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동안 서쪽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잊혀졌던 철학, 문학, 예술품,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지식의 보물들을 품에 안고 이탈리아로 망명해 온 거죠. 이들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불꽃을 이탈리아 반도에 지핀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고대 되찾기 열풍에 휩싸입니다. 학식이 최고의 덕목이자 유행이 되었고 교황부터 도시의 군주들까지 경쟁적으로 사람을 보내 잊혀진 고대 필사본을 찾아다녔죠. 포조 브라치올리니 같은 사람은 먼지 쌓인 수도원 창고를 뒤져 키케로의 연설문을 찾아내는 등 마치 보물 사냥꾼처럼 활약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때로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고대의 지식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신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이 드디어 인간 그 자체로 돌아온 거죠.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고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입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이 새로운 문화의 향연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죠. 로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찬란한 보물들이 이탈리아로 온 이유가 바로 그 보물들의 고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동쪽의 위협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동쪽의 군사적 위협과 서쪽의 문화적 부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바로 그 순간, 교황 니콜라오 5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교회는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장을 뽑아야만 하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추기경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동쪽의 칼날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서쪽에서 피어나는 이 눈부신 문화를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는 자리. 과연 누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교회의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추기경들은 성당에 갇혀 8일 동안이나 격렬한 토론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신호죠.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 사이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새로운 교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표된 이름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이탈리아 유력 가문 출신이 아니라 스페인 카탈로니아 출신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알론소 데 보르자였습니다. 그는 교황으로서 칼리스토 3세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문 보르자 가문의 이야기가 비로소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예상 밖의 외국인 교황의 탄생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은 아주 복잡하고 또 서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반응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튜턴 기사단의 평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생을 덕스럽게 살아온 훌륭한 성직자라며 칭송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였고요. 물밑에서는 이탈리아의 권력자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 교황을 환영한다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사적인 편지에서는 스페인놈, 외국인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죠. 저 외국인 교황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전부 자기 고향 사람들로 채울 거라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좀 더 이성적이고 희망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피렌체의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안토니노 대주교인데요. 그는 이탈리아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새 교황이 평생 보여준 공정한 모습을 믿어야 한다고, 또 이슬람 세력과 싸우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어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교황이라는 배를 이끄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섭리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깊은 믿음을 보여준 거죠. 이처럼 칭송과 의심,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세상에 등장한 인물. 그리고 그가 다스려야 할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폭력,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며 원초적인 에너지로 들끓던 시대. 바로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이제 보르자 가문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권력, 부패,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망. 보르자라는 이름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어둡고도 매혹적인 전설 그 자체를 상징하죠.
프레드릭 베론 코보아가 쓴 보르자 가문의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한 남자, 보르자 가문의 첫 번째 교황인 칼렉스투스 3세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의 재위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바로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가문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피렌체 대주교 성 안토니노의 이 확신에 찬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베가 뭐냐고요? 바로 교황청, 더 나아가 카톨릭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오래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대주교는 왜 굳이 교회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1455년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 떡하니 선출되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회가 통째로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시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주 간절한 외침이었던 셈이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먼저 이 이방인 교황의 탄생이 당시 이탈리아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왔는지 그 실체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성전이라는 거대한 광풍, 또 훗날 역사를 뒤흔들게 될 조카 추기경들의 아주 논란 많은 등장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평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그가 남긴 미완의 유산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칼렉스투스 3세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 이방인 교황의 등극입니다. 알폰소 데 보르자가 교황 칼릭스투스 3세가 된 그 순간 로마는 희망과 공포라는 정말 극단적인 모순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의 경건함과 깊은 학식을 존경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탈리아인이 아닌 카탈로니아 출신, 즉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그야말로 몸소리를 쳤죠. 이 단 하나의 사실이 당시 이탈리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교황청 전체를 깊고도 어두운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모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아이고 교황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아주 화려한 사절단을 보내 새 교황의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들끓고 있었죠. 이탈리아 권력자들은 이 카탈루냐 출신 교황이 교황청을 아예 프랑스 아비뇽 같은 곳으로 다시 옮겨버리거나 교회가 소유한 그 막강한 요새들을 자기 동포들한테 몽땅 넘겨줄 거라면서 끔찍하게 두려워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일부 추계경들은 차라리 로마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대립교황을 세우고 교회를 다시 한번 쪼개버리는 대분열, 즉 시스마를 일으킬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는 그 끔찍한 사태를 감수할 만큼 위기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과는 전혀 별개로 교황 개인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동시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식과 덕망,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함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거든요. 출신이나 배경 같은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정당한 몫을 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거죠. 특히 훗날 교황 비오 2세가 되는 피콜로미니 추기경은 그의 놀라운 업무 집중력과 그 끝을 모르는 인내심에 깊이 감탄하면서 정치적 편견이 아닌 인간 알폰소 데보르자의 진면목을 봤던 겁니다. 이건 결국 교황이 국적이 아니라 그의 인품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반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55년 4월 20일 그의 대관식에서 낭독된 이 문구는 당시 교황권에 대한 인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통치자요, 군주들과 왕들의 아버지.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멋진 수사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황의 직무 기술서였어요. 이 시대의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서요, 유럽 전체의 정치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로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인식이 칼릭스투스 3세의 재위 기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칼릭스투스 3세의 모든 깨어있는 순간을 지배했고 그의 교황 재위 기간 전체를 규정해버린 단 하나의 생각, 그 거대한 집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리스투스는 교황이 되자마자 정말 꺾이지 않는 의지로 추구할 장엄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불과 2년 전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에게 함락당한 동방 기독교 세계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그냥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어요. 천년을 이어온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사건이자 기독교 세계 전체에 가해진 끔찍한 심리적, 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릭스투스의 이 서약은 수많은 정치적 우선순위 중 하나가 아니라 이 거대한 트라우마에 맞서서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그의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투쟁이 그대로 보입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유럽 전역에 특사를 보내서 서로 싸우기 바쁜 기독교 군주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1456년 오스만 제국의 칼날 앞에 놓여있던 베오그라드에서 극적인 결실을 맺게 되죠.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던 베오그라드가 정말 함락 직전에 놓이자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황의 자금과 그 꺾이지 않는 의지로 뭉친 군대가 기적 같은 구원전을 펼쳐낸 겁니다. 이 승리는 그 암울했던 시기, 기독교 세계에 비친 거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하지만 교황의 이 뜨거운 열정은 유럽 군주들의 차가운 무관심이라는 벽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열된 각국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프랑스는 십자군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세금만 걷고는 군대는 보내지 않았고, 야심만만했던 부르구뉴 공국은 아예 그 돈을 자기들 금고에 채워 넣었죠. 독일 제후들은 교황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협조를 거부했고, 잉글랜드는 그 유명한 장미전쟁이라는 처절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의 강대국들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결하는 것보다 자기들 눈앞의 이익과 야망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이 암울한 무관심 속에서 정말 단 한 명의 지도자가 교황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바로 발칸의 영웅 알바니아의 스칸데르백이었죠.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정말 고독한 투쟁을 벌이던 그는 심지어 부하들이 금요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그의 군대를 다시 규합하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 그게 바로 칼릭스투스가 보낸 교황의 자금이었습니다. 이건 교황의 의지가 기꺼이 함께할 파트너를 만났을 때 얼마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럽의 왕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로마의 이탈리아 추기경들에게는 끊임없이 견제당하던 칼렉스투스는 결국 마지막 수단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권력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과 보르자 가문에 영원한 오점을 남기게 될 전략, 바로 족벌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족벌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부패, 특혜 이런 나쁜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15세기 교황청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정치적 생존 도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칼릭스투스 같은 외부인 교황에게 자신의 핏줄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었던 거죠. 조카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건 자신과 자신의 의제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확실한 동맹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필연적인 선택은 교황의 권력을 개인의 가족에게 종속시키는 아주 위험한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추기경 임명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50년 2월 20일에 열린 추기경 회의는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았죠. 교황이 자신의 뜻을 밝히자 회의장은 분노와 반발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년의 격렬한 충동성을 지닌 칼릭스투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마치 공성추처럼 휘두르면서 모든 반대를 찍어 누르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교황의 의지가 추기경단의 집단적인 저항을 꺾어버린 거대한 권력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모든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대단히 총명했던 한 남자, 돈 로드리고 델 란솔이 보르자가 추기경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삼촌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단 한 번의 족벌주의적인 행위가 훗날 르네상스 시대를 통째로 뒤흔들 보르자 가문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요.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의존하고 또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칼릭스투스는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그에 맞서서 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를 휘둘렀으니 바로 그의 평판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비방이었습니다. 칼릭스투스에게 제기된 가장 치명적이고도 교활한 비난 중 하나는 평생을 학문과 함께한 그가 갑자기 반인문주의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전임자가 설립한 바티칸 도서관을 약탈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학자이자 애서가로 이름 높았던 교황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을 겁니다. 그를 무식한 야만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비방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당대의 유명한 서적상이자 전기작가였던 베스파튀아노어의 증언입니다. 그는 칼릭스투스가 인문주의자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서적들을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귀중한 소장품을 무정하게 흩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교황에게 불만을 품은 문인들이 벌인 아주 조직적인 비방 공세의 일부였다는 거죠. 저자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비방, 즉 칼룸니아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평판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에 상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정교하고도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다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노 역시 새 교황체제에서 기대했던 후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칼릭스투스 3세의 마지막 날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그의 두 가지 거대한 집념, 즉 십자군과 조카들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 생각까지 지배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종의 자리에서도 그의 의지는 강철 같았습니다. 창밖 로마 거리에서는 그의 카탈루냐 친척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스페인인들이 공격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의 남은 모든 에너지는 오직 두 가지 계획, 즉 성전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리는 것과 조카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에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목표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 정책이 불러온 현실의 혼란을 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칼릭스투스가 죽자마자 그의 조파들은 교황궁을 약탈했습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책은 이게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절박하고 관례적인 자기 보존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살아있을 땐 절대 권력을 누리던 조카 추기경들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취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 약탈은 적대적인 추기경단 내에서 그들의 지위가 급락하기 전에 보석이나 금처럼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산을 챙겨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필사적인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재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책은 그의 유산을 하나의 거대한 역설로 제시합니다. 그의 삶을 온통 불태웠던 열정, 즉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또 다른 집념, 바로 가문의 부흥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보르자 가문이라는 거대한 건물에 가장 단단한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칼릭스투스 3세의 교황 재위는 쩔봤고 그의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로드리고 보르자입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방패는 사라졌지만 그 방패 덕분에 얻은 막대한 부와 추기경이라는 강력한 창을 손에 쥔 이 야심찬 젊은이는 과연 다음 행보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보르자 가문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프레데릭 바론 코보가 쓴 보르자 가문의 연대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르자 가문 역사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시대. 가문의 권력이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하게 타오르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1492년 로드리고 보르자가 교황 알렉산드르 6세로 선출되었을 때 이탈리아 전역, 아니 멀리 독일에서까지 바로 이 말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황이 될 것이다. 정말 온 유럽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모두가 이 새로운 교황에게서 위대한 통치의 시작을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교황이 되었을 때의 이 장밋빛 약속과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어두운 전설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알렉산드르 6세 통치라는 이 타오르는 불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황이 부패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시작은 정말이지 눈부셨습니다. 먼저 대관식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새로운 교황을 향한 사람들의 드높은 희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가득 찬 행사였거든요. 당시 이탈리아 반도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앞다투어 로마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쏟아낸 찬사를 보세요. 시에나는 그의 정신을 초인적이라 칭송했고 루카는 신성한 위엄에 감탄했습니다. 제노바와 베네치아까지 다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신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며 축복했죠. 물론 이게 그냥 하는 아첨만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세력 다툼이 벌어지던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교황에게 잘 보이는 건 도시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으니까요. 실제로 초기에 알렉산데르 교황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꿀처럼 달콤한 말솜씨에 위풍당당한 풍채를 가졌고 수십 년간 교황청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국정 운영 능력도 정말 뛰어났죠.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땐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위엄을 드러내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대는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알프스 산맥 저 너머 북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탈리아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결심한 한 왕이 이끄는 이탈리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 눈 주위에는 불꽃 같은 붉은 반점이 있고 넓적한 신발 속에는 무려 12개의 발가락을 숨겼다고 해요. 한마디로 기이한 외모에 허영심만 가득 찬 인물, 역사의 낭만적이고 위대한 정복자로 남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 프랑스의 침공은 당시 이탈리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494년 초에 나폴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더니 그의 말이 되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알프스를 넘어 로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도시들은 자기들끼리 용병을 써서 비교적 피해가 적은 전투를 벌이는 데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군은 국가가 동원한 강력한 상비군에 최신 대포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그냥 군대가 아니었어요. 파괴와 새로운 질병까지 함께 몰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번개 같은 진격이었죠. 자, 교황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죠. 바로 폐위. 이 위협 앞에서 알렉산데르 6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샤르 8세는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의 권위에 흠집을 내서 새로운 공의회를 열어 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망치라는 주변의 조언도 거부하고 산탄젤로 성에 들어가 굳건히 버텼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알렉산데르 교황이 이 말을 그대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됐지만 그는 교황이라는 영적인 권위를 무기로 삼았어요. 약점처럼 보였던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상징으로 바꿔버렸고 결국 프랑스 왕을 외교술로 제압해서 협정을 맺는 데 성공하죠. 그는 세상의 압박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무적이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프랑스라는 폭풍을 간신히 막아냈더니 이번에는 이탈리아 안에서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의 중심에는 피렌체의 영혼을 지배하던 한 도미니코의 수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있었죠. 사보나롤라는 그냥 설교 잘하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이자 도덕적인 십자군이었죠. 그의 불같은 설교는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 혼란에 빠진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적 분열만큼이나 위험한
영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피렌체 시민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했고 그의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처럼 주의 칼이 곧 땅에 내려와 교회를 심판하고 새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외쳤죠. 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부와 권력에 취해 타락한 로마의 교황청을 정면으로 겨냥한 신의 분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는 수사에 대해 교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외로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는 사보나롤라를 예언자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길을 벗어난 부하 직원 다루듯이 했어요. 화를 내는 대신 일단 로마로 와서 직접 이야기 좀 하자는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단호한 서신을 보냈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팽팽한 의지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보나롤라의 카리스마 넘치는 저항과 교황의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은 처음부터 수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교황은 성무금지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도시 전체에서 미사, 세례, 장례 같은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삶의 전부였던 시대에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두려워한 피렌체는 사보나롤라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을 다 물리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바로 가문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보르자 가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거죠. 그날 밤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교황의 가장 아꼈던 아들이자 교황군 총사령관인 후안 보르자, 그리고 그의 형인 체살의 추기경과 가족들이 어머니의 별장에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르자 가문의 가장 어두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공작의 마지막 행적을 보세요. 아주 계획적이고 비밀스럽고 그리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정체불명의 가면 쓴 남자와 함께 그는 로마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교회의 총사령관이자 아버지 교황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던 간디아 공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교황청은 발칵 뒤집혔죠. 도대체 후안 보르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테베레 강이 한 비천한 뱃사공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람들이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이 강물에 던지는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처럼 시신 위에 돌까지 던져서 가라앉혔다고 말이죠. 며칠 뒤 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9군데나 칼에 찔린 후안 공작의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의자는 너무나도 많았죠. 보르자 가문을 벼락 출세자라며 무시하던 로마의 귀족 오르시니 가문부터 교황청 내 라이벌이었던 스포르차 추기경, 심지어 아내 문제로 다퉜던 동생 후프레까지. 그리고 가장 불길한 용의자는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억지로 추기경이 되어야 했던 형, 후안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바로 이 사건이 체사레 보르자의 억눌렸던 야망에 불을 붙이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형이 사라지자 체사레 보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추기경의 붉은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운명을 직접 움켜쥐었죠. 가문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 아래 무자비하고도 눈부신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어떤 교황도 해내지 못했던 일, 바로 교황령을 진정한 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당시 교황령은 이름만 교황의 땅이었지 사실상 반항적인 영주들이 각자 다스리는 조각난 땅이었거든요. 체사레는 이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방법들을 사용했죠. 그의 정치적 감각, 아니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훗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극찬했던 바로 그 방식인데요. 그는 먼저 무법천지인 로마냐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 아주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라미로 데 오르코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라미로는 예상대로 공포정치로 순식간에 질서를 잡죠. 그러자 체사레는 갑자기 라미로를 부패와 잔혹행위 혐의로 체포해서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미움은 죽은 라미로에게 향하게 하고 자신은 그 폭군을 처단한 정의로운 해방자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정치적 연극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502년 크리스마스 아침까지만 해도 라미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인 그날 오후 그의 몸은 광장 한가운데에서 두 동강이 난 채 발견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잔혹한 행위로 체사레는 한 지방의 완전한 충성을 얻어냈고 그의 모든 적에게 오싹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이탈리아에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라는 것을요. 체사레의 정복 활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군사력과 교활한 외교수를 섞었었고 필요하다면 라이벌을 냉혹하게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파엔차의 젊은 영주 아스토르저 만프레디의 비국적인 최후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항복하고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결국 로마로 끌려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체사라에게의 약속이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는 과연 선구적인 국가 건설자였을까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하게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야망에 사로잡힌 괴물이었을까요? 보르자 교황 시대에 타오르는 불꽃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여름의 로마. 상상만 해도 숨이 통 막히는 더위가 떠오르죠? 이야기는 바로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72살이었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바티칸 정원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5살짜리 아들 조반니 보르자와 4살배기 손자 로데리코가 뜨노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이 책은 바로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보르자 가문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결정적 순간을 그려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자자리에 들어서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복날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되자 로마는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독한 폭염은 끔찍한 손님을 몰고 왔습니다. 바로 역병과 열병이었죠. 도시 전체가 병마에 휩싸였는데 오죽했으면 당시 외교관들이 너도 나도 짐을 싸서 시원한 외곽으로 도망갈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아들 체사레 공작 그리고 여러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성벽 밖으로 나섰어요. 한 추기경의 별장에서 열리는 야외 만찬을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해가 진 뒤 1시간 동안의 밤 공기는 몸에 아주 치명적이라고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책에 따르면 말을 타고 와서 몸이 후끈 달아오른 교황이 더위를 식히려고 시원한 포도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위험하다는 해가 진 뒤에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결국 며칠 뒤인 8월 12일 교황과 아들 체사레 공작 둘 다 나란히 지독한 열병으로 자리에 눕고 맙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1503년 8월 18일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보르자 가문의 시대, 그리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교황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이 책이 파헤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황의 죽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적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보르자 가문이 독살당했다는 전설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통념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죠. 이 책이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바로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독살설을 퍼뜨린 대표적인 역사가 파올로 조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월은 내 거짓말에 진실의 힘을 실어줄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기 입으로 역사를 왜곡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마치 탐정처럼 독살설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나갑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보르자 가문의 적들 입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 둘째, 이걸 기록한 역사가들은 원래부터 편파적이기로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당시 로마에 있던 그 어떤 신뢰할 만한 기록에도 독살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진짜 치명적인 독이었다면 똑같이 아팠던 아들 체사레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말이 안 되죠. 기록된 증상들도 당시 유행하던 악성 로마 열병의 증상과 소름 돋게 일치하고요. 게다가 이 책은 당시 과학 수준을 생각해보면 정교한 독살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지적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15, 16세기의 연금술이나 약학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감쪽같이 죽일 만한 미묘하고 효과적인 독약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약이라는 것도 사실 약초를 복잡하게 섞거나 심지어 주문을 외우는 수준이었고 의학기술도 형편없어서 열병으로 죽는 건 그냥 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죽음은 전설 속 보르자 가문의 독약 때문이 아니라 당시 로마를 휩쓸던 지독한 열병 때문이었다는 것. 독살설은 결국 보르자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버지인 교황의 죽음은 아들 체사레 보르자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천재적인 군주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본인도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를 지켜주던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 그 보호막이 산산조각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발벗겨진 채 적들 앞에 내던져진 셈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당시 체사레의 심정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평생을 압도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책에서는 마치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숨도 못 쉬는 아이 같았다고 묘사하는데 그 공허함과 무력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의 몰락은 정말이지 쏜살 같았습니다. 불과 2달 뒤 평생의 숙적이던 델라 로베레가 교황 율리오 2세로 즉위하면서 모든 게 끝장나버렸죠. 체포, 감금, 재산 몰수,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스페인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1507년 이름도 없는 작은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그의 최후를 정말 아이러니하게 평가합니다. 평생을 누구도 믿지 않고 냉혹하게 살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적이었던 교황의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진한 믿음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셈이죠.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르자 가문이 몰락한 폐허 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승리자, 교황 율리오 2세의 시대죠. 과연 이 책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책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알렉산데르 6세가 군주이자 외교가였다면 율리오 2세는 그냥 전사,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데르가 가문을 위해 나라를 세웠다면 율리오는 그 나라를 교회의 이름으로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죠. 특히 예술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한데요. 율리오 2세는 예술의 가치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여겼을 뿐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무감각의 소유자였다고 호평합니다. 그는 별명 그대로 전사 교황이었습니다. 직접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볐어요. 반란을 일으킨 도시를 정복하고 폭정을 일삼던 가문을 굴복시켰죠. 파문이나 성무 정지 같은 종교적 권위를 마치 칼처럼 휘두르면서 한때 체사레가 쌓아올렸던 영토를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율리오 2세 시절에 활동했죠. 하지만 이 책은 그의 후원이 어떤 고상한 예술적 취향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건 순전히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신앙심이 아닌 권력욕의 발현일 뿐이었다는 거죠. 특히 미켈란젤로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앙숙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끔찍한 교황은 끔찍한 화가에게 지옥 같은 골칫거리였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둘 사이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탄생하는 과정은 예술 작업이라기보다 거의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교황은 시도 때도 없이 작업장에 들이닥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쌍욕을 퍼부으면서 교황을 쫓아냈다고 해요. 한 번은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비계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니까요.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고 교황이 그 웅장한 걸작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제안이 가관입니다. 군청세계랑 김박 좀 더 칠해서 화려하게 만들면 어떻겠나? 미켈란젤로 입장에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었겠죠? 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로마의 정치판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요? 보르자 가문의 또 다른 인물, 루크레치아 보르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아리오스토는 그녀를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덕성은 로마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난다. 악녀라는 오명을 썼던 그녀가 페라라의 공작 부인이 되었어는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페라라에서 그녀의 삶은 아버지나 오빠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조용히 자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사치금지법을 만들거나 수녀원을 세우는 등 아주 현명하고 경건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루크레치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보르자 가문의 유산이 꼭 권력투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문화와 신앙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르자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모든 오명을 씻어내고 그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돈 프란시스코 데 보르하, 바로 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증손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작이었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총독이었죠. 말 그대로 세속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내의 병상에서였습니다. 아내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형상이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이 그가 세속적인 삶에 등을 돌리는 첫걸음이 되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결심을 굳힙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회에 들어가기로요.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세속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자식들 결혼 문제부터 공자기 승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남몰래 신학 공부까지 마쳤죠. 그리고 마침내 1551년 그는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세속의 공작이 완전히 죽고 하느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이 책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디아 공작은 프란시스코 데 보르하 신부 안에서 사라졌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의 완전한 변신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속의 권력을 버린 그는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권력을 얻게 되죠. 훗날 예수의 전체를 이끄는 제3대 총장이 되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속적 야망의 화신이었던 교황 알렉산데르 6세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성인이 된 그의 증손자 프란치스코 보르자까지 이 극적인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문의 진정한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르자 가문의 진짜 유산은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신앙 속에서 완성되는 걸까요? 프레데릭 롤프가 쓴 보르자 가문의 연대기라는 책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 책은 역사상 가장 말이 많았던 가문, 보르자 가문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과연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사실 보르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권력욕, 타락, 암살, 이런 어둡고 음침한 단어들이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두꺼운 그림자 뒤에 우리가 몰랐던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악명 높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 그리고 그의 아들 체사레와 딸 루크레치아, 이들을 둘러싼 그 숱한 오명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사실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그들의 적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보르자 가문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순서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왕조의 몰락을 통해 그 막강했던 권력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빈자리를 차지한 적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인의 길을 걸어간 후손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추적해 볼 거예요. 이어서 수세기를 관통하는 메아리처럼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남았던 가문의 흔적들을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르자 가문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함께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은 없죠. 보르자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1503년에 찾아옵니다. 가문의 수장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던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보르자 가문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사라지자마자 그 화려했던 성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한가운데에는 교황의 아들이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이상적인 군주 모델로 삼았을 만큼 유능하고 야심만만했던 인물, 바로 체사레 보르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반도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영웅의 추락이 이렇게까지 빠르고 극적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교황으로 있을 때 체사레는 교황군의 총사령관이자 로마냐 지방의 공작으로서 이탈리아 중부를 거의 통일 직전까지 몰아붙였어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모든 힘은 결국 교황이라는 거대한 뿌리에 연결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1503년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가지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평생의 숙적이었던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이 교황 율리오 2세로 즉위합니다. 그러자마자 체사레는 곧바로 로마에서 체포되고 권리박탈 교서라는 공식적인 법 절차를 통해 그가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모든 영지와 재산, 칭호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체사레는 여기서 포기할 난사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로마를 탈출해서 재기를 꿈꾸며 나폴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지원군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스페인으로 포로처럼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1507년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 감옥마저 탈출한 그는 처남인 나바라 국왕에게 몸을 의탁하는데요. 왕을 돕기 위해 비아나라는 작은 성을 포위하던 중에 벌어진 정말 사소한 전투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빠인 체사레의 삶이 이렇게 거대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동안 그의 여동생이었던 루크레치아 보르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탈리아 북부의 페라라 공국 안주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페라라의 공작 부인이 된 루크레치아의 삶은 로마 시절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오빠의 야망을 위해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죠. 그녀는 예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페라라를 르네상스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고대 로마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의 연극 공연을 즐기고 남편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는 등 아주 세련된 궁정 문화를 이끌었죠. 근데 단순히 문화생활만 즐긴 게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줍니다. 당시 많은 도시 국가들의 재정을 좀먹고 있던 과도한 사치를 막기 위해서 사치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비싼 옷 입지 마라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키우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시민들이 법을 어긴 사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성당에 고발함을 설치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녀가 단순히 이름뿐인 공작 부인이 아니라 통치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르자 가문의 독부, 요부라는 오명과는 전혀 다르게 페라라의 사람들은 루크레치아를 현명하고 자비로운 군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르자 가문이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자 그 텅 빈 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숙적이자 알렉산더 6세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이 차지했습니다. 그는 교황 율리오 2세로 즉위하면서 로마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아니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즉
타락한 보르자 교황이 쫓겨나고 위대한 르네상스 교황이 등장했다는 이 단순한 구도에 아주 강력한 반박을 제기합니다. 저자의 시선으로 보면 알렉산드르 6세는 물론 자기 자식들을 챙기는 족벌주의를 행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란의 시대의 가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헌신이었고 무엇보다 무법천지였던 로마에 질서를 가져온 위대한 군주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율리오 2세는 전사교황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사랑했어요. 성직자라기보다는 갑옷을 입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에 훨씬 가까웠죠. 마키아벨리가 그의 성격을 두고 평민적인 냉담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얼마나 잔인하든 주변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무감각함을 보였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대가들의 후원자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그가 예술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을 통해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가치를 좀 깎아내립니다. 율리오 2세와 예술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미켈란젤로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문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릴 당시 두 사람의 험악했던 관계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주죠. 율리오 2세는 성격이 불같고 아주 권위적이어서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미켈란젤로를 끊임없이 닥달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작업대 위로 직접 올라가서 지팡이로 미켈란젤로를 때리려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자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켈란젤로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교황이 계속 간섭하자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이 그림 다 부숴버리고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맞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쟁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런 일화는 율리오 2세가 예술을 진심으로 존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겼다는 이 책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보르자 가문의 세속적인 관력이 어떻게 쌓아 올려지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적이 어떤 시대를 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르자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 가문의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했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죄악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이름에서 성인이 탄생하는 이야기니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보르자라는 이름은 거의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어둡고 추악한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종종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뿐히 뛰어넘는 인물을 불쑥 등장시키곤 합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증손자, 그러니까 체사레와 루크레치아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프란치스코 데 보르하라는 인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는 스페인 최고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인 간디아 공작이었고 당시 유럽 최강의 권력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5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신하였어요. 세속적인 부, 명예, 권력,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석에 누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십자고상에 매달린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제부터는 나를 섬기거라 하는 음성을 듣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시 막 새로 만들어진 신생 수도회였던 예수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모든 걸 내팽개치진 않았어요. 예수회의 창설자인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그에게 공작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고 조언했고 프란치스코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영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자녀들의 결혼과 미래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준 뒤에야 비로소 공작의 화려한 옷을 벗고 검소한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신앙심과 탁월한 행정 능력은 결국 그를 예수회 전체를 이끄는 제3대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죠. 세속의 교황권을 넘보던 증조 할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성성의 향기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겐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거나 오히려 그 시신에서 좋은 향기가 풍기는 건 그 영혼이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여겨졌던 거죠. 프란치스코 데 보르아가 1572년에 로마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바로 이 성성의 향기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거룩한 업적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자마자 이미 하늘의 성인들 반열에 올랐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이라는 절차는요, 굉장히 길고 엄격합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우에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1600년대 초에 시작됐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는 기적이 보고되면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거죠. 예수회는 교황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역에서 무려 5개의 재판소가 열려서 그의 삶과 덕행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적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1624년 그는 성인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복자로 먼저 선포되었고요. 마침내 1671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0년 만에 교황 클레멘스 10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 프란치스코 보르자로 시성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죄악의 이름 보르자가 이제는 성인의 이름이 되어 교회 제단 위에서 공경받게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탄생하면서 보르자 가문의 이야기가 깨끗하게 정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남긴 복잡한 유산은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후손들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시간은 18세기로 훌쩍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스테파노 보르자 추기경은 그의 유명한 선조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무술수나 전쟁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고요. 대신 뛰어난 학자이자 아주 박식한 고미술품 수집가 그리고 동시에 능숙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뜻밖의 지점에서 또 다른 몰락한 왕족, 바로 영국의 스튜어트 왕가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인용문은 1799년에 스테파노 보르자 추기경이 영국의 한 귀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나라 출신의 걸출한 인물이라는 건 바로 헨리 베네딕트 스튜어트 추기경을 가리킵니다. 그는 명예혁명 때 왕위에서 쫓겨난 제임스 2세의 손자, 그러니까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 직계 후계자였어요. 로마에서 추기경으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모든 재산을 잃고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 거죠. 스테파노 추기경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옛 적적인 하노버 왕가, 즉 당시 영국을 통치하던 조지 3세 국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편지에서 일부러 영국의 관대함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정치적인 적대감을 넘어서 같은 영국인으로서의 동포애와 신사도에 호소하는 아주 세련되고 품격 있는 외교적 수사였던 셈입니다. 이 일화는 정말이지 놀랍고도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왕위를 두고 피터지게 싸워온 스튜어트 왕가와 하노버 왕가, 그 지독한 적대 관계의 마지막 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보르자 가문의 추기경이었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스테파노 추기경의 편지는 성공적으로 조지 3세에게 전달되었고 놀랍게도 조지 3세는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헨리 스튜어트 추기경에게 보내주기로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지원이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자선의 형체가 아니라 한 영국 신사가 곤경에 처한 다른 영국 신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호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몰락한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아주 깊은 배려였죠. 한때 유럽 정치의 가장 어두운 암투를 상징했던 보르자 가문의 후손이 이제는 오랜 원수들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야심가, 정치적 도구에서 현명한 군주로 다시 태어난 여인, 피비린내 나는 가문에서 태어난 성인, 그리고 오랜 원수들을 화해시킨 외교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주장,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보르자 가문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은 알렉산드르 6세를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로마는 귀족 가문들의 사병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무법천지였고 그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곳에 질서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의 악명 높은 족벌주의 역시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가문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로서의 필사적인 사랑으로 다시 해석됩니다. 근친상간이나 독살 같은 끔찍한 스캔들들은 사실 대부분 그의 정치적 적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선전이었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무자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셰익스피어의 이 유명한 대사는 어쩌면 보르자 가문의 유산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온갖 악행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들이 로마에 가져왔던 질서, 페라라에서 꽃피웠던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한 성인이 보여준 거룩한 삶과 같은 선행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거나 그 악명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서 마치 뼈와 함께 땅에 묻혀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르자 가문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온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를 선과 악,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딱 잘라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체사레의 그 잔인했던 야망과 프란치스코의 그 거룩했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같은 피 속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답은 그 어디쯤 영웅과 악당이라는 단순한 꼬리표를 거부하는 복잡한 인간 본성의 넓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할 겁니다. 보르자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결국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